장리가 정리된 후에 저희 장제국 총장님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퍼런스 메인 세션 1을 이끌어 주실 장제국 총장님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제국 총장님은 부산국제 자매도시협회의회 공동위원장, 그리고 사단법인 자연의 권리찾기 이사장, 아시아대학 총장포럼의 이사로도 활동하시고 계십니다. 동서대학교 장제국 총장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총장님 이제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서대학교 총장 장제국입니다. 오늘 이 세션을 좌장을 맡게 되어서 아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패널 디스커션에 네 분을 모셨는데요. 한 분 한 분 등단하실 때마다 큰 박수로 이렇게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영호 홍콩 투자청 한국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제릭 에이스의 디렉터를 맡고 계신 티춘하오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오토노머스 클러스터 펀드의 CEO를 맡고 계시는 바오잔 칸킨 대표이사님 오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손희영 창업진흥원의 실장님 오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래는 이 세션이 한 90분 정도 이렇게 진행되게 되어 있었는데 주최 측에서 60분으로 좀 해달라 그래서 한 30분이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테마는 굉장히 큰 주제고 중요한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이 네 분이 계셔서 이 60분으로 이렇게 디스커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잘 좀 활용을 하시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그 주최 측에서 주어진 저희 테마는 아시아 창업 생태계의 환경 변화와 위기 관리 전략, 뭐 이렇게 아주 거창한 제목인데요. 그래서 이 제목을 세 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한번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기 보면 아시아 창업 생태계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시아 창업 생태계라고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우리 미국이나 유럽의 창업 생태계와 아시아는 어떤 점이 있길래 이런 표현을 쓰는지에 대해서 참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나눠보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창업 생태계에 있어서 환경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화는 위기인지 기회인지, 만약 위기라면 어떤 위기 관리 전략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Do you understand what I said? 네, 하셨나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요. 그러면은 1분씩 각자 1분씩 해서 각자 소개를 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함과 또 현재 하시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영호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1분씩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콩 투자청 한국사무소 서영호 대표입니다. 우연이지만 제가 지난 97년부터 2016년까지 영국 런던 투자청 한국사무소 대표를 맡았었고요. 지난 6년, 7년 동안은 홍콩 투자청 한국사무소 대표, 또 미국의 오하이오주 경제개발청 일을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에 맞게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과 관련된 일도 제가 잠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제가 하는 일은 한국 기업이 영국,
홍콩, 미국으로 진출하는데 지원을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270개 한국 업체가 동지역으로 진출하는 걸 지원을 했었고요. 그 기업들 중에는 뭐 잘 아시는 삼성이나 LG처럼 큰 대기업도 있고 직원이 단 2명인 두 창업자가 영국에 가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티춘화오. Hi, very good morning.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릭입니다. 그리고 에이스라고 불리는 것이죠. 저희가 스타트업에서 싱가포르에서 스타트업의 국가 협회는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의 생태계, 뭐 아까 싱가포르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서로 다른 엑셀러레이터, 인큐베이터와 함께 협업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스타트업에 대한 정책 지원도 하고 있고요. 또 아주 역동적인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저희가 혁신을 싱가포르에서 구축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영내 오피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도 특히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스타트업이 싱가포르에 오시는 건 언제 두 번 빨리 환영입니다. 그러면 싱가포르의 역동적인 스타트업 생태계를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셔서요. 대표이사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Hello. Hello.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오게 되어 기쁘고요. 제가 카자흐스탄을 대표해서 왔고요. 중앙아시아에 있는 국가죠. 그리고 티어가튼이라는 그 CEO입니다. IT 허브 테크노파크의 체어입니다. IT 허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경험을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저희 생태계라든지 그리고 스타트업 지원하고 있고요. R&D 지원하고 있고요. 생태계 구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유드릴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손희영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만나뵙게 됩니다. 저는 창업진흥원에서 지금 현재 대외협력 실장을 맡고 있는 손희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창업진흥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공공기관이고요. 우리나라 유일의 창업 지원 전담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창업진흥원에서는 예비 창업자부터 시작해서 창업 초기 기업, 그리고 성장, 그리고 글로벌 진출, 그리고 제도전에 이르기까지 창업 전 주기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작년까지 저는 정책연구실에서 창업 정책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또 국내 창업 통계 생산하는 일을 주로 해왔습니다. 지금은 창업 문화 확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뜻깊은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분 뭐 면면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 창업 분야에서 전문가들이시고 또 오늘 주제에 딱 맞는 그런 분들을 모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먼저 아시아 창업 생태계 이런 표현이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아시아 창업 생태계가 미국이나 또는 유럽의 그것과는 어떻게 다른지, 특이할 만한 점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 분당 3분씩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손희영 실장님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주제라고도 느껴졌습니다. 아시아 창업 생태계라는 말이 과연 성립할 수 있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제 권역을 이야기할 때 뭐 유럽, 아시아 이렇게 대륙권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같은 측면에서 아시아 창업 생태계라는 그 용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아마 아시아 창업 생태계라는 말에 대해서 아마 이견이 있으신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다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미국 창업 생태계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선도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일 국가이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유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럽은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는 것처럼 지리적인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상호 간의 통행이 굉장히 수월하죠. 반면에 이제 아시아권의 국가는 물리적으로 그렇게 가까이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시아 창업 생태계라는 말이 성립할 수 없느냐?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 아시아 권역에도 이제 동남아시아의 아세안이라는 협력 기구가 존재를 하고요. 그 아세안과 우리 한국, 중국, 뭐 일본 같은 그 동북아권의 국가들이 계속해서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시아 창업 생태계라는 말이 충분히 성립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이제 그렇다면 미국하고 혹은 또 유럽과의 그 창업 생태계가 우리 아시아 창업 생태계랑 어떤 부분이 가장 다를 것이냐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미국이나 유럽은 다 아시는 것처럼 가장 큰 특징이 민간 주도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민간의 VC, 엑셀러레이터, 그리고 대학이나 연구기관들이 보통 클러스터를 만들거나 혹은 네트워킹을 통해서 민간이 주도적으로 자생하는 생태계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아시아권은 나라마다 굉장히 많이 다른 그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좀 공통적인 부분을 꼽자고 하면은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은 정부 주도로 창업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민간 기업들이 그리고 또 민간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창업 생태계 주체들이 협력을 하는 그런 형태로 창업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옳다 그르다 혹은 어떠한 평가를 내리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들이 각 국가만의 특징을 반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유럽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이 창업이라고 하면 최근 들어서 특히나 이제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국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 창업 생태계에서도 국제적 연결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처럼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지는 않지만 이 아시아 권역에서도 충분히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리적인 연결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어떤 연결고리를 형성할 수 있다면 국가마다 가지고 있는 다채로운 특성들을 잘 연결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실장님 말씀 중에서 아주 맞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아시아의 창업 이렇게 생태계는 주로 정부 주도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우리 산업화 시대에도 보면 우리 아시아에서는 주로 정부가 주도를 해서 산업 정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발전한 그런 과정을 많이 겪었는데 이 벤처도 비슷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칸킨 우리 대표이사님도 좀 말씀해 주시죠. Maybe I would share a little bit. 저는 조금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아 환경과 미국 환경의 차이점에 대해서요. 환경 자체는 생태계 자체는 사실 중립적인 단어이고요. 사실 미국 엑셀러레이터, 미국 스타트업이 많은 기업들이 아시아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인큐베이터를 하는 아시아 기업도 있고요. 물론 조금의 변화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이점도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스타트업 환경 자체는 시스템이 동일하기 때문에 중앙아시아건 태평양 지역이건 미국이건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적은 차이를 빼고는요. 그래서는 그 창업 생태계라는 것은 미국이나 일본이 한국이나 아시아나 여러 나라가 다 비슷한 그런 유사점이 많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티춘화 하오 말씀해 주시죠. Right. Thank you. 네, 제 베를린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런던에서의 스타트업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2년 정도를 제가 거기서 보냈는데요. 유럽의 생태계라는 것을 살펴보면 이제 그 생태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오퍼레이션 부분도 다르고요. 그리고 또 인재 풀도 다르고요. 제가 그때 유럽에 있었을 때 정시에 끝나고 정시에 시작하는 문화가 굉장히 그게 룰처럼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아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다르고요. 그리고
또 정부 구조를 봐도 그리고 정책적인 시스템을 봐도요. 유럽에서는 정부에 의존하는 부분이 적고요. 그런데 또 이것은 싱가포르와 한국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싱가포르만 해도 한국보다는 정부 개입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 혁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요. 아시아를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저 몇 개의 나라를 그냥 뭉뚱그려서 뭐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를 뭉쳐서 한 생각을 해 본다면 또 아시아 내에서도 이것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중심으로 되는 그런 환경이 있고요. 또 아닌 곳도 있고요. 그래서 정부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큐에 따라서 또 정책이나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싱가포르를 보시면 정부가 어떤 스킴을 내놓으면 이것이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각 생태계끼리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펀딩을 그 자국으로부터 받고 다른 나라로 가서 뭐 신기술이나 다른 단계의 펀딩을 또 다른 나라에서 받고 하면서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를 잘 활용한 그런 것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서영호 한국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아시아 창업 생태계와 유럽, 미국의 생태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는 이제 주제를 좀 바꿔보면 그 시장에 진입 장벽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진입 장벽이 있고요. 어떤 기업한테는 이 진입 장벽이 아주 수월한 장벽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기업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장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스타트업과 관련해서 만약에 영국에 진출을 한다, 미국에 진출한다, 비자 받는 것부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자체가 진입 장벽이 될 수도 있고요. 시장이 유럽이나 미국 다 크죠. 시장은 크지만 이런 진입 장벽을 하나하나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 주도로 그 인큐베이팅 센터가 있는데 사이버포트 같은 경우에 이제 모든 섹터를 망라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센터죠. 홍콩 사이언스 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R&D 어떤 그 베이스를 깔고 R&D를 하고자 하는 기업들한테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센터인데 이런 제도적인 것들을 잘 활용을 하면 아마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제가 영국 일을 할 때 경험이 하나 있는데 영국의 그 런던 시내 테크시티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테임즈 밸리가 시작되는 어떤 그 시점부터 런던의 서쪽으로 이런 쭉 그 코리도라고 하죠. 그래서 IT라든지 테크 기업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 기업분들 그리고 공무원분들과 같이 그 테크시티를 이렇게 방문한 기회가 있었는데 한 1시간 정도 투어를 하고 난 다음에 몇 분이 저한테 문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크시티가 어딘가요? 그러는 거예요. 이미 테크시티를 다 보셨는데 본인들이 본 테크시티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아시아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정부 주도적으로 어떤 하드웨어적인 걸 먼저 셋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기업들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자생을 하고 성공을 한 다음에 정부에서 이렇게 그런 추후적으로 지원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대표님께서도 그 아시아와 그 유럽이나 또 미국의 어떤 생태계의 차이점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아시아 창업 생태계는 그 미국이나 유럽의 그것과 차별화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또 상당히 유사한 점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경 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현장에서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현재의 그 아시아 창업 생태계에 어떤 환경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서영호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홍콩 투자청 한국사무소 대표로 지금 6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작금의 이런 어떤 특별한 환경 변화라고 제가 굳이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홍콩의 경우에는 이제 많은 외국 자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많은 부분이 이전에는 미국, 영국, 호주 이런 서구권 자본들이 많았었는데 지금도 그 자본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일부 이렇게 빠져나간 상태고요. 대신에 중국 본토에서 온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는 알리바바라든지 중국의 유수의 기업들이 많은 자금을 가지고 홍콩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본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혹시 이런 홍콩이라든지 중국 또 홍콩을 기반으로 아시아 지역 시장을 이렇게 침입하고자 하는 어떤 기업들이 있다면 홍콩에 있는 운영되고 있는 이런 중국 자본 또 아직도 서구 자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자본을 활용해서 진출을 하는 어떤 그런 사업을 진행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과거와는 달리 아시아 자본이 많이 몰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창업하시는 분들 많이 좀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티춘하오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Right,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조금 다른 말씀 드릴 것 같은데요. 네, 홍콩에 대해서는 이하 동문입니다만요. 이제 환경 변화 같으라고 한다면 이제 지속적인 변화가 생태계에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ELG라는 것이 이제 ESG라고 하는 것들 저희가 컴플라이언스라든지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맞춰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ESG 같은 것들, 특히 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가 이코시스템에 많이 녹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그럼 어떻게 스타트업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가? 지속 가능한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제가 이제 토픽을 살펴보면서 봤더니 이제 탄소 배출 오프셋 등등을 다른 각 기업에서 내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스타트업이 이제 탄소 배출을 서비스와 엔드 프로덕트에서 줄이고자 한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친환경적인 기업 파트너 찾는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먼저 스타트업에게 혜택을 줘야 됩니다. ESG 잘 맞추면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간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카본 텍스라고 하는데요. 이제 스타트업과 비즈니스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국가 내에 있는 모든 기업체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아세안 국가로 퍼져나가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모든 아시아 기업들이 탄소 배출량을 감소하려고 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파리 협정이라든지 콥26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예입니다. 결국 이런 모든 협정들이 우리가 공동으로 글로벌 지역 사회로서 탄소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 스타트업도 일단 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께서 만약에 스타트업을 한다, 그다음 솔루션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당연히 이 ESG 컴플라이언스에 당연히 혜택을 가져줘야 됩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아시아에서는 지금 환경 관련, ESG 관련의 변화가 있고 이 ESG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럼 강킨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환경적인 변화, 정책 입안에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3년 전에 아스나 IT 허브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스나 허브 참석자한테 이제 되게 많은 것들, 뭐 VLBT 같은 경우 결국에는 이제 텍스를 감면해 주었습니다. 참석 기업들한테, 입주 기업들한테요. IT 입주 기업들한테, 허브 입주 기업에게 감세를 내주었습니다. 그 면세를 내주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가 모든 전 IT 허브에 있는 전시를 이제 지원해 주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정부 지원금을 해준 것이죠. 그리고 처음에는 일단 무료로 제공했다가 점점 더 그 렌트비를 받는 경우였죠. 우선은 이렇게 첫 시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트업을 그 시스템에서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좋은 효시가 되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아스나 IT 허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가 있는데요. 모든 입주 기업이 공짜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중앙아시아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아스타나로 IT 허브로 입주하고
할 수 있도록 뭐 비자도 면책해주고요, 감세도 해주고요, 면세도 해주고요. 그리고 거기서 사업을 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거주 공간까지 저희가 무료로 해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센티브가 이제 IS나 IT 허브 입주 기업들에게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아시아 기업 국가 같은 경우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정책 입안부터 무엇을 했냐? 우선 저희 그 상품 기업들이 한 명에게 연간 그 로컬 스타트업에게 돈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결국에는 스타트업 생태계에 있는 한 명에게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게 정부 주도로 이제 지원해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게 아마 좋은 제도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은 아니지만 다른 아시아 국가에는 좋은 인센티브 적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정부 주도에 또 어떻게 보면은 인센티브를 이렇게 주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정부의 노력을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손희영 실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정책 환경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앞서서 패널분들이 정책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주셔서 저는 일반적인 경영 환경을 좀 말씀드릴게요. 아시아라고 국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글로벌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큰 부분은 창업 생태계에도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투자 위축에 대한 부분이 글로벌 그리고 우리나라 아시아로도 계속 확산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하나는 ESG 부분인데 ESG는 앞서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업 생태계가 양극화되고 있다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할까를 좀 고민을 했는데요. 아마 CB인사이트라는 곳을 잘 알고 계실 텐데 그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카운팅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 현황을 보면은요. 미국, 중국, 인도 이 세 국가의 유니콘 기업이 전체의 한 74% 정도를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자국 시장이 상당히 구축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국가들은 유니콘을 배출하기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다른 국가들은 스타트업이 자국 시장 내에서는 크게 스케일업하기 어렵다는 그런 한계점을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 자국 내 스타트업,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이 자국 시장만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면 유니콘으로 성장하는 스케일업에는 굉장한 한계가 될 수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이 이 창업 생태계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부분이 투자 위축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죠. 금리 인상도 많이 되고 있고요. 하다 보니까 스타트업 생태계에도 이 창업 기업에 대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입니다. 현장에서는 뭐 굉장히 투자 유치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요. 최근에 제가 크런치베이스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3분기까지 글로벌 투자 현황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로벌 벤처 투자가 드라마틱하게 후퇴했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의 벤처 투자 급감이 바닥을 친 건지 아니면 4분기에 더 하락할 건지를 알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스타트업들이 처한 상황이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요. 아마 다음 주제가 이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양극화, ESG, 그다음에 그 투자의 위축 이런 변화를 좀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테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 변화를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변화를 기회로 삼는 그런 기업이 있는가 하면 또 변화에 휩쓸려서 이게 어려워지는 그런 기업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위기라면은 이 위기를 또 어떻게 극복하는 전략을 마련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우리 칸킨 대표이사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Okay. 네. 감사합니다. 네, 환경 변화라는 것이 기회냐 아니면 근데 사실 이게 기회죠. 당연히 기회죠. 전 세계의 혁신을 이끌어가는 추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헬스케어, 핀테크, 또 보안, 투명성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위기로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좀 핑크빛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 인생에 있어서 이 모든 위기는 다 기회로 작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환경 변화에 대한 이 위기 역시 결국에는 기회이지 않을까. 이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지 않을까요? 함께 이야기해 주시니까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티춘 하오.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네, 기회냐 위기냐.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싶습니다. 물론 첫 번째는 기회가 되겠죠. 이런 환경 변화는 스타트업에게 있어서 당연히 기회고요. 펀딩이라든지 ESG 프레임워크라든지 또 정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아세안 마켓, 아시아 마켓을 본다면 아시아 국가들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이것이 기회가 되고요. 이를 통해서 투자 금이 흘러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요.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펀딩을 받은 스타트업은 당연히 창의적인 솔루션을 생각해 낼 수밖에 없고요. 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위기가 있을 때 여기에 대한 창의적인 뭔가를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스타트업이 필요한 것일 텐데요. 기회로 충분히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ESG 컴플라이언스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같이 협력하고 있는 기업도 역시 이 ESG 분야의 이슈 위기가 등장하면서 이를 기회로 활용하려고 하는 기업인데요. 그래서 위기가 있으면 여기에 항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금이 있게 마련이고요. 그리고 특히 ESG 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에겐 더 어려운 컴플라이언스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탄소와 관련해서 세제 개혁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친환경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세제 혜택도 여기에 따라서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이제 이 탄소세를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변화가 생기면 당연히 중소기업은 더욱더 힘든 시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위기를 또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충분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와 기회를 결합해 본다면 사실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펀딩이 더 주어져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지만요. 이것이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벤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여유가 많이 없기 때문에 ESG의 컴플라이언스를 너무 강조를 하면 컴플라이언스를 강조하지 않는 나라로 벤처들이 이렇게 옮겨갈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이 탄소세를 시작했습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다른 국가를 고려하게 되겠죠. 인도네시아로 간다든지 베트남으로 간다든지 이 ESG 컴플라이언스가 이제 엄격하지 않은 나라로 가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비용으로 계속 오퍼레이션을 하기 위한 고육지책일 텐데요.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원 활용할 수 있는 가용 자원에서 충분히 가장 큰 효과를 얻기 위해서 저비용 국가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인건비도 싸고요. 이제 제조 비용이 전체 싸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베트남에 가면은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한국에 오게 되면 비용은 비싸지만 인재 풀이 더 다양해지고 더 스킬 수준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싱가포르로의 움직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작은 국가이기 때문에 항상 글로벌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제조는 베트남에서 하고 뭐 기술 관련 오퍼레이션은 기술력이 좋은 한국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글로벌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국가는 이 각각 스타트업이 가진 자원을 잘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이들을 트랙트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ext. 이 환경 변화가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게 뭐 개인한테도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한테는 이게 위기가 될 것이고요. 또 변화가 있으면 또 그 변화를 잘 적응하면 그런 기업들한테는 기회가 되겠죠. 제가 한 케이스 스터디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3년 전에 토르 드라이브라는 자율주행을 개발하는 업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직원 수가 한 20명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실리콘밸리에 이렇게 미국 법인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오하이오 주정부에서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는 추세였고, 오하이오 주정부에서 권해서 그 미국 법인을 콜럼버스, 신시내티로 옮겼었죠. 제가 지난 7월에 올해 7월에 제가 그 기업을 방문을 했는데 법인장 혼자 운영하던 그 미국 법인이 엔지니어만 60명을 지금 고용하고 있는 걸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오하이오 주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줘서 신시내티 공항과 그 항공 화물 그 시스템을 자율주행으로 바꾸는 거를 자기네들이 계약을 따게 돼서 계속 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계속 확장하고 있는 추세라고. 그래서 자기네들의 장차 희망은, 꿈은 그 미국에 있는 여러 공항의 어떤 모든 시스템을 자율주행으로 바꾸고 아마존 이런 같은 대기업의 물류 시스템을 자율주행으로 바꾸는 사업을 조만간 2, 3년 내에 다 이렇게 심어 넣겠다, 그런 당찬 포부를 밝히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게 모든 기업들한테 해당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각 정부마다 그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그 지원책이 있고 또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면 스타트업들한테 어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국의 예를 드시면서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다음에는 우리 손희영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기와 기회는 공존하죠. 네, 앞서서 많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야기는 좀 강론하고요. 그 정책적인 관점에서 보면 위기는 위기입니다. 일단 많은 스타트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들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지원해서 스타트업을 계속해서 영위하고 또 부득이하게 실패하는 분들을 어떻게 재기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을 계속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아시아 그 스타트업 생태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기회를 마련한 취지가 이 아시아 창업 생태계를 조금 더 공고히 하자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물론 각각의 정책적인 환경은 다르겠지만 각 나라마다 잘 운영되고 있는 이 창업 지원 프로그램,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는 제도들을 공유해서 함께 운영하는 방안을 좀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서 말씀 많이 해주신 것처럼 분명히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발전하고자 하는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그 스타트업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적인 그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이번 위기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각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특히 아시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지원책,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공통점과 또 차이점 이런 걸 분석하는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제 뭐 슬슬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부산이 이번에 이제 플라이 아시아라는 이런 컨퍼런스를 조직한 이유가 아무래도 부산광역시가
아시아의 그 벤처의 허브가 되겠다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많은 분들을 모셔서 그들의 경험을 이제 공유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산이 앞으로 이 스타트업의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아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CS도 많이 나오셔서 저희 세션을 잘 지켜보고 계실 것 같은데, 부산을 네 분 다 부산에 살지 않으시기 때문에 부산을 잘 모르실 건데, 지금까지 경험상 부산 한번 이렇게 해봐라 하는 그런 제언이 있으시면 좀 과감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세그먼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먼저 서영호 한국 대표님께서 좀 강하게 부산시에 좀 건의하실 거 있으면 건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그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 2년 전에 그 부산시 관련된 분들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저한테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제 홍콩이 이제 그 금융시장에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살아남지 못하니까 홍콩에 진출한 그 증권사나 그 은행들 다 아마 이렇게 런아웃 할 텐데 도망갈 텐데 이렇게 부산으로 유치를 좀 하고 싶다 저한테 좀 조언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융을 아시는 분이면 그게 쉽지 않다는 걸 당연히 알 텐데 그냥 막연하게 그 접근을 하시고 저한테 아마 조언을 구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냥 제가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융시장이 그 발달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전문가들이 많아야 됩니다. 뱅커들이라든지 투자자들, 뭐 HR 쪽, 변호사, 회계사 그 다양한 인재풀이 있어야지 가능하고요. 더더군다나 그게 이제 그 국제적인 언어 영어로서 이렇게 다 통용이 돼야지 그게 가능한데 더더군다나 그 텍스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금융시장으로 주도자 역할을 하려면 세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이제 그 부산 같은 경우 아직 좀 부족한 점이 많죠. 그래서 그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거를 알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부산이 어떤 그런 생태적으로 이렇게 쉽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추진하면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부산이라는 어떤 지역에 있는 인구라든지 주변 산업을 보면 얼마든지 이런 그 스타트업들이 자생적으로 잘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는 기본적으로는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부산시에서 만약에 정책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지원을 더 한다면 이런 투자자들이라든지 스타트업들하고의 어떤 네트워킹 관계 그리고 한계는 있을 거예요. 부산이라든지 주변에서 시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주변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주변 국가로 이렇게 스타트업들이 뻗어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하시면 아마 스타트업들한테는 아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 부산 오기 전에 어제 그 대구에 있는 한 업체 미팅을 했었는데 이 업체는 이제 자금이 굉장히 많나 봐요. 유동 자금이 많아서 스타트업들한테 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저한테 그 투자할 수 있는 스타트업들을 좀 소개를 해달라는 거예요. 제 역할은 그게 아니죠. 제 말은 이런 매칭하는 매치메이커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런 역할을 이런 창업 허브 센터라든지 부산시에서 하실 수 있으면 스타트업들한테는 아마 좋은 기회가 되고 부산시로서도 자금을 유치하고 그 기업이 부산에서 잘 자라서 또 해외로도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솔직한 말씀을 아주 해주셨는데요. 우리 전문가 육성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시니까 또 우리 대학에 있는 사람으로서 또 책임감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이 뭐 일본이나 또 중국이나 아주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도 부산시에서 마련해서 좀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참고가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티춘하우 우리 CEO 디렉터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Thank you. 네, 제가 가장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요. 제가 좀 다른 사정 살펴보면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18개 유니콘이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나왔습니다.
뭐 싱가포르에서도 몇 개가 나왔고요. 그래서 제 조직이 이제 하는 이야기죠. 싱가포르에서는요 20년 정도 새로운 스타트업 생태계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20년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요. 지금은요 훌륭한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좀 답변을 드리자면요. 부산에게 어떤 권고를 해야 되냐? 뭐 제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내부부터 시작하는 게 어떠세요? 부산이 서울에 있는 글로벌 스타트업을 먼저 지원하는 거죠. 그리고 뭐 주변에 있는 도시에 있는 스타트업을 먼저 지원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을 다시 부산으로 끌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죠. 먼저 한국에서 유니콘 생태계를 먼저 생각해서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생태계를 먼저 만들고요. 그러면 이제 부산이 이러한 맥락하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요. 이제 국제적으로 나아갈 준비가 됐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영어적인 능력도 키우고요. 그리고 특히 뭐 유럽 국가들, 특히 같은 시간대를 공유하는 그런 지역들과 함께 협업을 먼저 시작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문화라든지 지원 정책, 그 다음에 정부가 이제 정책을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생태계를 먼저 구축을 해서 외부 기업이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뭐 렌트비를 깎아준다든지 세제 감면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인센티브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부산으로 들어오는 해외 기업 스타트업들에게는 많은 인센티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국으로 점점 더 많은 스타트업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저희가 부산에서 먼저 생태계를 만들려면 한국 내에 있는 생태계를 먼저 구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본으로 좀 퍼져나갈 수 있겠죠. 뭐 아니면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으로도 생태계를 한국식 생태계를 확장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뭐 제 생각이긴 하지만요. 여기서 이제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탤런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도 유수한 대학들이 한국에 있잖아요. 또 R&D라든지 IP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학들이 관여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IP를 먼저 활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스타트업을 먼저 혜택을 주는 겁니다. 뭐 IP 있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IP가 있으니까요. 한국 인프라 좋죠. 그 다음에 개발자 영어 잘하는데요. 굉장히 훌륭하죠. 대학에서 이런 IT 개발자를 먼저 만들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타트업을 여기서 만드는 거죠. 아, 여기 인재가 정말 많으니까요. 내가 스타트업 사기 좋겠다 하는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적 자본 말고는 자본이라고 할 것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학을 먼저 찾아봤고요. 그래서 젊은 기업가 정신을 구축하기 위한 교육을 했습니다. 당연히 영어도 잘해야 되고요. 소프트웨어가 무엇을 만들어질 건지도 알아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먼저 구축이 된 다음에 정부 지원책이 그 다음에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또 한국에도 마찬가지가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먼저 생태 구축이 되고 나서 뭐 인큐베이터가 될 수 있겠죠. 엑셀러레이터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상용 엑셀러레이터가 정부 지원을 받은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그럼 우리가 이제 기업가 정신을 차세대의 커리어로서 젊은 한국인들이 가질 수 있는가, 이런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 내에 그 먼저 이 창업 생태계를 충실하게 이렇게 형성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셨고, 또 아무래도 영어가 좀 통용이 되는 그런 시가 되어야 좀 국제화를 또 꿈꿀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우리 칸킨 우리 대표이사께서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산이 정말 아름다운 도시더군요. 그리고 아마 알마티가 부산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모든 정부 지원청들이 똑같은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벤처라든지 정책 기반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정말 많은 제도들을 가지고 디테일만 다를 뿐 같은 공통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 제 경험상 비춰 보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인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기업이 다시 리로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이 되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나가고요. 그래서 지역 국가로 편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Q&A 세션을 이제 해보면 이런 사람들 인터뷰 해보면 왜 그러면 카자흐스탄에서 알마티로 오셨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텍스 인센티브가 있고 다른 동기가 있겠지만 그 답변이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사실은요. 뭐 사람과 환경 때문에 카자흐스탄으로 왔습니다라고 하더군요. 알마티로 온 이유는 바로 굉장히 친근하고 또 친환경적일 뿐만이 아니라 살기에도 좋고 거주성도 좋고요. 생계비도 낮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 알마티로 넘어온 이유로 꼽더군요. 그래서 부산도 똑같은 비슷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언을 드리면 이제 아스날 엑스포 2030에 부산 엑스포 유치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러한 모든 지역을 엄청난 큰 스타트업 IT 허브로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이 이렇게 아시아 스타트업 허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그 중앙 정부와는 다른 세제를 갖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제 완전히 100% 면세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어느 스타트업이 부산으로 오지 않으려고 할까요? 정말 스타트업에게서는 부산이 만약에 100% 면세해 준다? 구미가 당기는 제안일 것입니다. 이게 중앙 정부랑 세제 정책은 좀 다를 수는 있어도요. 이렇게 모이게 하는 모티베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어떤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은 그 토양을 좀 갖추는 게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좀 그 부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장점을 이용해서 좀 이렇게 살기 좋은 그 외국인들이 와서 생활하기 좋은 뭐 그런 환경을 또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손희영 우리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 순간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앞에서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려운데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속한 기관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일을 하다 보면 지자체에 계신 분들 간혹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질문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똑같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좀 잘 살려보세요 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지방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한번 잘 마련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앞에서 다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미국 하면은 실리콘밸리를 다 떠올리시죠. 우리나라에 창업하면 서울입니다. 지놈에서 공개된 자료를 보면 이제 10위권 안에 들 정도로 서울의 창업 생태계가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뭐 그 이유는 간단하죠. 창업을 하기 위한 다양한 자원들이 국내에서 가장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에는 스타트업 하려면 다 실리콘밸리로만 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욕 같은 경우는요, 미디어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리콘 앨리라고 불리고 있을 만큼 미디어 관련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문득 드는 생각이, 우리 부산 하면 국제영화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꼭 미디어가 아니더라도 부산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하려면 다른 국가에 있는 스타트업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부산을 바라볼 수 있는 아이템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좀 생각하고 그것과 연계된 스타트업 생태계를 한번 마련을 해 간다면 앞으로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창업진흥원이라는 기관에 속해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직접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산이 잘하는 분야, 아주 특성이 있는 분야, 이 분야를 좀 잘 활용해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네 분께서 부산이 그 아시아의 그 창업 벤처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 마무리 발언으로 한 분씩 마무리 발언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 패널 디스커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스타트업 관계자분들도 아마 많이 와 있으실 텐데 제가 이제 한 270여 기업 해외 진출을 지원했고요. 그중에 스타트업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옆에서 많이 봤지만 도전 정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해외 시장에 직접 진출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그 해외에 있는 정부의 어떤 정책 지원들을 잘 활용해서 부산 한국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도 적극적으로 진출하시기를 이렇게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Thank you. I think I must say I'm very glad to. 네, 일단 아시아 네, 우선은 아시아에 많은 혜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점이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협력을 먼저 해야 됩니다. 저희가 서로 뭐 서부양 국가들에서 배울 것도 있지만요, 아시아만이 가지고 있는 이제 협력의 정신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본이 될 수 있고요, 한국이 될 수가 있고요, 싱가포르 될 수 있고요, 뭐 대만이 될 수가 있고요, 카자흐스탄 될 수 있고요. 뭐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이제 공동으로 협력한다라고 한다면 이 아시아가 이제 스타트업의 허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많은 길이 펼쳐지고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간에요. 그렇게 되면 뭐 노동 비용이 저렴하고 탤런트가 있고 또 시간대가 비슷하니까요. 이런 아시아 국가만 누리고 있는 우리만의 혜택과 이점을 활용하는 것이죠. 타임존, 시간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비슷한 시간존을 이제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요. 그래서 스타트업이나 기업인들 아니면 학계라든지 이런 분들이 스타트업을 꼭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뭐 경제가 침체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스타트업에게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Yeah. So 네, 디테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두세 번 정도 말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똑같은 툴을 사용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무엇을 할 것인지. 근데 디테일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공통의 어떤 제도는 있지만 디테일만 달라 조금씩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제품에 다른 그 인그리언트가 들어가듯이요. 또 어떤 다른 제품에는 다른 인그리디언트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스타트업이 사용했던 방법이 다른 기업에게는 성공 가도를 달리는 그 요소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스타트업마다 각각 다른 어떤 재료를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 공동의 어떤 축은 있겠지만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서 이제 단계를 좀 잘 밟아 나간다고 하면 인그리언트를 바꾼다고 하면 성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이노베이션을 정의하는 공통적인 단어가 새로움이더라고요. 앞에서 키노트 스피치에서도 이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스타트업, 엔터프레너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마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생태계를 구성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이 아마 새로움을 찾아가고 있으실 텐데요. 부디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는 그 새로움을 꼭 발견하시고 이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자리를,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네 분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여기는 아마 청년 창업가들이 많이 모아 계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참고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아시아의 허브를 꿈꾸는 부산이 또 무엇을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를 얻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사실 뭐 시간이 좀 많이 있었으면 플로어에도 오픈해서 여러분들의 질문도 좀 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을 스타트업
허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안들을 펼쳐 나가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의견들을 나눠 주셨는데요. 정책적인 지원이나 그리고 또 언어 그리고 제도적인 부분, 지역적 특색에 관해서도 다양한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소중한 의견을 잘 담아서 저희가 4, 5년 후에는 정말 스타트업 허브로 나설 수 있도록 정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정재국 총장님을 비롯해서 패널 토론해 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